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OECD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OECD하고 한국하고 이 성장률 보게 되면 OECD는 이거를 이제 저지했잖아.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선진국가들이 타격을 입는다고요. 미국만 타격 입은 게 아니라 소위 그러니까 선진국가 G6국가 다 타격을 입죠. 예? 같이 금융화가 전체 다 시장을 통합했었으니까는. 예?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차단하고 있다고. OECD는.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전됐다 그랬잖아. 작년에는요.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뭐냐? 가계 소비의 차이라 이거예요. 가계 소비. 예? 전통적인 선진국들은 어쨌든 간에 가계 소비가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게 놔두게 되면은 고된다 이거죠. 예? 가계 소비를 성장률보다 더 높게 유지한다 이거예요. 예? 가계 소비보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1.3% 정도로 OECD 평균이 한 2%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예? 가계 소비에. 이게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져 버렸는데 그 떨어진 우리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연속 충격에 가게만 그러니까 가게한테 다 그거를 전가시킨 거야. 가게한테. 예? 가게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일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일본의 길을. 가게를 희생시키면요.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가게를 제물로 삼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2년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0%에 진입하게 되면요. 가계 소비는 역성장합니다. 0%. 근데 트럼프 리스크 충격이 길게 2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2년이 끝날 때 우리는 뭐냐면은 0%대 진입이 예고돼 있다 이겁니다. 가계 소비가 역성장한다? 그럼 뭡니까? 악순환고리에 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되고 마이너스로 되면 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게 아닙니까?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물가의 특징은요. 선진국가의 차이가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가 주도를 해요. 생산자 물가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주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 이런 거 수입하고 그런 걸 때 생산자 물가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겁니다. 외부 충격에.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죠. 시간을 두고요.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물가 악순환으로 보다 장기화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죠. 생산자 물가가 증가해. 그럼 소비자 물가도 증가해. 예? 거기다 뭐냐면 외부 충격이 자꾸만 더 자주 일어나. 그거 고스란히 최근에 우리가 외부 충격은 다 뭡니까? 공급 충격이야.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죠. 전쟁도 그렇죠. 예? 러우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란 침공도 그렇고. 다 공급 충격이잖아요.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 또 뭡니까요? 예? 환율까지 그래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주도를 하는 물가 인플레예요. 생산자 물가가. 우리나라 이게 그만큼 뭐냐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외 의존도가. 예? 경제의 주권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경제의 주권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예? 이거 봐보세요.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 예?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저희 생산자 물가인데, 특히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에, 전쟁 전후에, 이게 특히 보게 되면은 지난 4개월 동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3월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러니까 4개월의 상승 속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는 러우 전쟁 전후 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5년 전이 아니죠. 4년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4년 이후에 정확하게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번이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물가가 문제는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은 뭐냐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늪에 빠진 거야. 과거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라는 이걸 알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삼중고에 빠진 게 이라는 미국을 하고 직접 그러니까 직접 여기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불신이 워낙 커. 예? 거기다 미국의 국민들도 반대하잖아요, 전쟁을요. 동맹들은 외면해. 그건 니네들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 아니다면서. 그 삼중고에 늪에 빠져있죠, 미국이요. 미국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었죠. 미국이 역대 전쟁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때도 동맹들이 편들어주고 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국민도 지지 안 하고 동맹들도 지지 안 해주고 예? 거기다 일하는 그러니까 고분고분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트럼프는 뭐가 됩니까?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받는 거야.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 왜 했냐? 에? 왜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 사단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철수도 못하고, 철군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 거기다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백악관도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실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러니까 거의 즉흥적인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측근 그러니까 이 간신배들의 측근의 저기 말만 의존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들한테만 전화해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출구를 못 찾는 거야 트럼프가. 그럼 이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쟁의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뭐였었지? 이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 목표가 뭐였었지? 지금 진행 상황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서로 떠넘기고 거기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하고 LNG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더군다나 뭐냐면 비료 무역의 한 3분의 1을 담당한다. 식량 생산에 이게 결정타를 이게 앞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가스 가격 상승은 비료 생산을 위축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원자재와 물류를 선점하면 농업 부문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요. 농업이 부가가치가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식량 위기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파나마 운하가 지금 대안으로 이렇게 간데 이용되고 있다잖아요. 근데 파나마 운하의 통과권을 둘러싸고 이게 서로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에서 수입 챙기는 파나마 입장에서는 돈 많이 내는 업체한테 이게 누굽니까? 자금력이 있는 유조선 운영사들이 먼저 확보하고 있는 거야. 곡물 같은 이런 벌크선 그러니까 이런 화물선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곡물이 성인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곡물은 그러니까는 이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요. 이게 엊그저께 그 엑시오스라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정치 매체잖아요. 새로운 냉전으로 이게 진입하고 있다. 냉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만 안 할 뿐이지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갈등이 대치되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의 그러니까 냉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대치 상태를요. 예? 그 결과가 뭐였었습니까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따로따로 경제가 돌아가는 예? 소위 말해서 이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급망이 약화되죠. 예? 결국 새로운 냉전이 결국은 경제에는 그러니까 인플레 그러니까 악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 했습니까요? 호르무즈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도. 예?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이면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요. 예? 기뢰가 깔리는 그 바다를 어떻게 저기서 다녀오겠어요. 예? 그렇죠? 연말까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 또 하나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요? 이건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여기서 뭐냐면, 가스 시장의 이 어려움이 2027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2027년은 언제입니까요? 내년까지잖아. 내년까지는 이 천연가스 공급에, 그러니까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프라도 많이 손상당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손상당했고 해가지고, 예? 자, 이런 문제가, 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파나마 그쪽으로 그 가격이, 파나마 은행 통과하는데 가격이 약 10배 정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먼저 통과하는 저기 운행권을 얻기 해가지고 경매를 거는데, 예? 이게 한 10배 정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된 거 봐보세요. 이건 뭐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러 군데서 보도했는데 석유 시장에 석유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각성이 아직 안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석유의 원유의 재고를 그동안 이걸 다 사용을 했는데 원유 재고가 이번 달이면 다 고갈된다는 거야. 각국 나라들이 석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보니까는 이 비축을 하잖아요. 비축을요. 그게 다 고갈된다는 거야. 이번 달까지요. 네?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서로 이제 원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그래서 러시아 석유 지금 저게 수입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달이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재고들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폭등은, 물가 폭등은 이제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경험한 거, 이것은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도 그러니까는 유가가, 이게 주유소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채권 시장의 반응이 바로 그거죠. 3월 달에 쫙 올라갔어요.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다가 4월 달에 좀 휴전한다고 막 저거 하면서 좀 더 내려가다가 그게 깨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앉았죠. 네?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자, 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급관리협회라고 있죠. 예, 그래서 ISM 지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자재를 비롯해가지고, 소위에서 기업이 그러니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자재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의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3월달부터 급등하고 있잖아요. 3월달부터. 예? 이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급등하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요? 소비자 물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종전을 해가지고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은 쉬워 보이지 않지만은, 예?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길게는 내년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이게 공급 대란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경제는 그러니까는 나락으로 가죠. 경제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갈수록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ISM 가격하고 생산자 물가하고 그대로 시차를 두고 반영해 가고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이 관리자협회에서 가는 이 원자재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 3월 달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생산자 물가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앉았죠. 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 이제 수차도 이게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한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경제 심리하고 소비자 심리가 꺾였죠. 3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꺾이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가게가 소득이 취약하다 보니까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켜 살맞습니다. 물가에 특히 취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왜?
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이 취약한 나라들은 물가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물가라도. 그러면 소비가 죽지. 내수가 죽지요. 네? 이게 언제 끝날 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네? 누가 장담할 수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로 우리가 2년 후에는 0% 성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거예요. 가계 소비가 0%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악순환 고리가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 0% 들어가고 일본화가 되는 거죠. 일본화. 좀비가 된 거지. 경제가 좀비화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가계 소득을 강화를 제도화하지 않으면은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네? 특히 제가 얘기하는 사회소득 도입 강화는 저소득층 중에 상당 부분이 누가 있습니까? 고령층, 청년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이들이 되게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거랬잖아. 선별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 이게요. 선별 효과가. 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기초연금 부담도 억제가 가능하죠. 기초연금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로 가게 되면은, 예? 이 시대로 가게 되면은 얼마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 아동 및 청소년 소득도 강화할 수가 있어요. 왜? 전 국민한테 주는 거니까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 지역화폐로 연계를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요. 자, 지금 이거 봐보세요. 대통령님이 공정수당, 기간제 노동자들에서 공정수당 도입하자. 이거 하니까는 중앙일보 같은 데서 근본해법 못 된다. 그래서 딴지 걸고 나왔어. 예? 왜? 재정이 부담된다 이거야.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거야. 돈이 든다 이거죠, 돈이.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했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공공부문은 우리가 생활임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민간 부분보다. 재정이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게 되면요. 예? 근데 민간으로 이게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거는 특히 누가 우려하는 겁니까? 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는 수당까지 줘야 돼? 가뜩이나 좀 쪼개기 저걸로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규직 노조를 저걸 스스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훈수를 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 보도록 합시다. 비정규직에 처방은요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해 왔죠. 제도적으로 실천을 안 한 거야 정치권이요. 자,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죠. 2장 4조에 보게 되면은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년 11개월 하고서는 자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미 노동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김용원 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고용한 기간제들을 조사해 보니까 반은 1년 미만이더라.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는 한 14만 명 정도, 한 7만 명 정도는 그 절반은 그러니까 다 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은 그러니까 한 2년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요? 이 법의 취지가 뭐예요? 2년 이상 그러니까는 만약에 2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은 그 업무는 단시간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 계약 노동자가 필요한 직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용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 부문이 됐든 간에 고용기관 입장에서는 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대부분은요, 그중 대부분은 인건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인건비 줄이기 위한 걸로. 예? 그래서 1년 11개월 딱 하고서 이제 가고 자르는 거 아닙니까? 재계약 뭐 교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 그 사람을 어떤 A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해고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고용을 했어. 그럼 그 업무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간제를 고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잖아, 그게 원래 취지잖아. 법의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1년 11개월만 하고선 자른 다음에 새로 고용한 사람은 기간제로 고용을 못 할 거면은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했었던 앞에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냥 쓰는 게 더 안 난 거지. 업무에 그러니까 적응도 익숙함도 더 나을 테니까 1년 11개월 동안 일을 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업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라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기간제를 아예 못 쓰게 하면 된다.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 방식을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제시를 해왔던 거야. 두 번째, 1년 미만 단기 계약하는 경우. 단기 계약하는 거는 고용수당을 주자 이거야. 예? 고용수당을 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별도 수당을 지급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경영계에서는 업무 특성상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 속에 대부분을 유럽 국가들과 차이가 자영업종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 예? 그 부분들은요, 이거 하면 굉장히 막 까무러치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 수당 주라고 하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지속 업무일 경우에는 2년 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기간제를 못 쓰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되, 여기에 그러니까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하는 사람들은 소득 보전을 뭘로 해주면 돼요? 앞에 제가 제시한 거 있잖아요. 사회소득 도입하게 되면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방식이야. 사회소득이요. 네? 더 많이 받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국가 재정도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죠. 중앙일보가 딴지거는 재정의 부담도 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을 보충해 줄 수 있죠. 소득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도만 그러니까 2년 넘게 지속되는 업무는 이거는 그러니까 실천하면 되는 거야, 제도적으로요. 기간제 고용을 못 하도록. 업무를 기준으로. 그 업무가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했어도 2년 미만 사용하고 해고했어도 계속해서 그 업무가 남아있으면은 그 해당 분야는 기간제를 고용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법으로. 예?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게 편법인 거지. 예? 이건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인 거예요. 예? 실천의 문제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진짜 영세한 업종들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건 찬성을 해요. 근데 민간 부분에다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1년 미만 단기 계약한테다가 수당 주라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사람도 까무러칩니다. 뒤로요. 그럴 업종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소득 도입해가지고 커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예? 더 크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 단지 정치적인 실천이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왜? 정치가 기본적으로 뭐랬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부작용들, 시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부분들을 완화시킬 책임이 있는 데가 정치잖아요. 가장 약한 곳들을 그러니까 감싸 안아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가. 예? 그거 안 하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0% 성장을 가계 소비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잖아요, 그냥. 예? 쥐어짜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24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보게 되면 1년에 그러니까는 18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러니까 1억 1,300만 원씩 깎아줘, 추가로.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걸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한테. 이분들 이 세금을 내더라도
이 세금을 내더라도요, 1년에 그러니까는, 월 1억 이상씩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이야. 예? 이걸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냐고요. 예? 상위 10%가 410조나 그러니까는 이게 정되고 감세 혜택을 보고 앉아있고, 예? 이거는 조세 체계가 이렇게 불공정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소득을 나눠주는 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퍼주기 아니냐. 이건 퍼주기 아니에요. 퍼주기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고유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소비 쿠폰, 작년에 소비 쿠폰 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재정을 투입하는 거는 추가적, 올해처럼 그러니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생길 거다. 추가적인 재정의 수입이 생긴 거를 주는 거는 그것도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재정을 투입할 때는 뭡니까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게 인플레를 야기시킨다. 이론적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은 뭐예요? 부자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감세를 해준 거를 감세해주지 말고 다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제대로 원래대로 거둔 다음에 그대로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돈은 똑같잖아. 재정은 한 푼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예? 소득만 그러니까 다시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한테 돈이 많이 가면은 인플레 안 야기시키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가면 인플레 야기시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하듯이 이거 봐보세요. 퍼주기라는 논리가 이거 보게 되면은 사회 전체 소득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상위 10%가 시장 소득으로 372 정도를 갖고 있어. 근데 재분배 후에 소득이 그러니까 300으로 줄어들어. 하위 90%를 628을 갖고 있는데 700으로 늘어. 사회소득 도입하면요. 그러면은 전체 소득은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은 1,000원 똑같은 거잖아요. 재분배하기 전이라구나. 돈이 똑같이 도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냐고요. 예?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투입을 하면은 그거는 미치지요. 그거는 물가에 미칠 수 있어. 추가적인 돈이 그러니까 유입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뭡니까? 부자한테 갔던 소득을 부자한테 불공정하게 배분됐던 소득을 다시 재분배해가지고 예?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세율대로 그러니까 공정하게 배분을 하자는 점에서는 전체 소득은 그 사회 전체 소득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재분배 전에 그러니까 이 방식이 물가를 더 안정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요? 고소득자가 수입이 많으면은 그거는 물가에 영향 안 미치고 예? 저소득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논리야. 그게 어딨어요 그게. 돈의 총량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퍼주기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경제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고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고. 하도 퍼주기 보수 언론들이 얘기해서 그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사회소득은요.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시혜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저희 지역에 주변에 임대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가지고 근데 그 기초생활 이 세조생계비 지원받는 거를 그냥 당연시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데는 그걸 왜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겁니까? 그거 그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예? 사회 보장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 그건 시혜가 아니에요. 그분들 그건 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이 노예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물가에 대한 악영향 이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재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재정이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불공정한 감세로 부유층에게 이전된 돈을 국민의 권리인 사회소득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요. 이들한테 사회소득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다랬잖아요. 예? 너무 적다랬잖아요. 왜 적다랬었어요? 그랬잖아. 우리나라 사회 지출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OECD 평균보다도 그러니까는 GDP 대로 6% 정도 나죠. 이걸 2024년 GDP로 가더라도 1년에 그러니까 1인당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우리나라는 1인당 적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요. 예? 이걸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300만 원 가까운 돈들을 여기다가 좀 플러스하게 되면요. 플러스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상씩 나눠줄 수 있어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되게 더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따라 이것도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걸 해주게 되면 자 비정규직으로 공정수당 주는 거 가지고 민간 부분에다가 갈등 빚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 안 해도 그렇게 빠르게 인상 안 해도 되고, 예? 이거 혜택은 대부분 누가 본다고요? 연령적으로 볼 때는 고령층, 청소년층,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영세한 자영업자들 이런 층들이 이 혜택을 대부분 봐요. 선별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많이 번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되는 돈이 많은 거야. 많이 벌수록. 예? 적게 벌수록 토해낼 돈이 좀 적어져가. 그러다가 우리가 한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뭐 저기 설계에 따라서 하지만은 상위 5% 밑에는 상위 그러니까 10% 밑에는 예? 혜택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토해낼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것만큼 선별 효과가 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소득 총액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재정의 부담에 한 푼도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는 거잖아. 원래 소득세율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 세율대로 지금 현재 있는 세율대로 세금을 제대로 걷자 이거예요. 걷고 공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인적공제예요. 예.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재생산돼야 되잖아요. 노동력은요. 근데 그걸 대부분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잖아. 예?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교육세로 공제하는 거 이런 거 사람 숫자대로 가족 숫자대로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니까는 거기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예?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잖아. 예? 이거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냐고. 재정에 부담 없고, 물가에 영향 안 주고, 예? 그리고, 가계의 소득 강화할 수 있고, 소비를 강화할 수 있어. 내수 강화할 수 있어. 이 방법 말고 뭘로 갈 수 있냐고요. 이거 봐보세요. 2013년부터 19년, 코로나 팬데믹 전에요. 예? 코로나 팬데믹 전에, 가계 소비 지출이 연평균 2.4%씩 증가했었어요. 그때 소비자 물가 증가율은 1.1%였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가계 소비 지출이 연평균 1.1% 뚝 떨어져요. 절반으로요. 근데 소비자 물가는 2.7% 증가했어요.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물가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2020년 이후에 물가 인플레가 더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공급 충격이야. 이때부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부자한테 돈을 많이 갔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한테 다시 이걸 재분배한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왜 더 오르냐고. 그게 또 왜 퍼주기예요. 정상화시키는 거지. 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잖아. 조선시대 말에도 그랬잖아요. 예? 조선시대 말에도 그랬잖아. 권문세가들이 다 세금 일일이 다 피하고, 예? 다 그걸 누구한테 일반 민중들한테 다 떠넘기고, 예? 부담을. 왕조 말기 때마다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지긋지긋하게. 그 결과가 뭐예요? 민공국빈. 예? 백성은 그러니까 곤란해지고 국가는 그러니까 빈곤해져가지고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가거나 혁명의 길로 가게 되는. 예? 이것이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를 합니다. 예?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가계 소비 지출이 2012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예?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가계 소비 지출이 100에서 118로 18%가 증가하는 동안에 물가는 8%뿐이 안 증가했어요. 예? 이 당시에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였었잖아, 여러분들. 돈이 많이 풀릴 때잖아. 금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요. 왜 수요 견인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냐 이거예요. 가계 소비가 워낙 취약한 거야. 취약하니까는 물가 부담을 별로 안 미친 거야. 코로나 팬데믹 전 10년 동안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여러분들의 팩트야. 이게 팩트야.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야. 예? 툭 하면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인플레 하기 시킨다, 퍼주기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봐보세요. 2020년에 100으로 났을 때, 예? 작년까지 물가는 17% 올랐어. 근데 가계소비 지출은 12%뿐이 안 올랐어.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수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급 충격. 실제로 공급 충격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산활동 지장받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유로 인해서 또 유가가 상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공급 충격이야, 대부분이. 예? 공급 충격이라고. 우리나라는 소비가 워낙 억제됐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재분배하더라도 물가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왜? 워낙 소비가 죽어있거든. 예? 지금 대부분의 물가도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저물가 시기에는 가계소비 지출이 이렇게 증가했었어. 예? 왼쪽에 쫙 증가한 게.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쭉 떨어졌다가 아예 회복이 안 되지고 있잖아. 예? 회복이 안 되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예? 경제가 다 죽어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들이 계속해서 허무맹랑한 얘기하면서요, 세뇌시키게 되면 나라 망국으로 가는 거야. 망국으로 가는 거고, 과거 왕조 말기에도 그랬잖아요. 권문세가들이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노예근성으로 그 하면서요. 실질 가처분서 증가율 봐보세요. 저물가 시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크게 더 증가하잖아. 고물가 시기에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3분의 1로. 예? 2012년부터 19년부터 이 변화를 봐보세요. 가처분소득에. 예?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는데 물가는 별로 안 올랐다 이거야. 물가는요. 예?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수준보다 훨씬 낮게 오히려 저물가 시대라 했었어. 그 당시에를. 디플레이션도 우려하고 그랬었어. 19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세요. 예? 1%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험한 지난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추이를요. 어느 게 더 진실이냐 이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오늘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남은 시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충격이 2년은 지금 내년까지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한테 끔찍하게 다가올 예고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급 충격으로 인한 그러니까 인플레.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잘못하면 0%대로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지금까지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면요. 예? 가처분소득, 세대당 가처분소득과 가계소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진입하는 상태. 끔찍한 얘기인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2년 정도뿐이 없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앞두고 있는 겁니다. 공정수당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공공기관에 적용만 하더라도 예? 성공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왕조 말기에 우리가 정조대왕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왕이었었습니까? 그 당시 주변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 개혁 사상가들이 다산 선생을 비롯해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한 겁니까? 예? 왜 실패한 거야?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하고 기득권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야. 그 실패의 결과가 뭐예요? 망국이죠, 뭐. 망국의 길로 간 거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파탄에 빠지고, 예? 그 당시도 뭐하러 봅니까? 제국주의 전쟁도 서로가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예? 대한제국 말기가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예? 이 방향을 이런 흐름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이재명 정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정부를 만든 거고요.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방치할 거면 못하라 이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추운 날 나가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들이 지금 워낙 지금 이 방송용은 아니지만 개판 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반사이 두고 지금 이렇게 선거도 지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6월 선거 이건 지금 국힘당은 내란 세력들이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똥볼을 계속 차면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냥 자살골도 계속 차고 앉아 있잖아요.